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된 한국 사람입니다. 밴쿠버에 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투자로 2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하나로 치면 거의 25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65세의 나이에 다시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많이 힘들어요. 특히 겨울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아내와 함께 살아갈 돈이 필요하거든요. 30년 전에 밴쿠버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젊었고 희망으로 가득했거든요. 한국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며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한인 마트에서 일하기도 하고 청소 일도 해봤고 택시 운전도 했어요. 아내도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10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영어도 어느 정도 늘었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인맥이 생겼어요. 그때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었죠. 작은 수입이지만 꾸준히 모아서 집도 하나 샀어요. 버나비에 있는 작은 타운하우스였는데 그때만 해도 50만 달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싼 가격이었죠. 그 집에서 15년 정도 살았어요. 그동안 두 아이도 키웠고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둘 다 좋은 직장을 구했고 독립해서 잘 살고 있어요. 50대 후반이 되니까 은퇴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100만 달러가 넘었거든요. 캐나다 연금도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받은 연금도 조금 있어서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밴쿠버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2019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금리가 엄청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집을 사기 시작한 거죠. 저희 집 근처에서도 매주 집이 팔렸어요. 그것도 리스팅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어떤 집은 50만 달러나 더 비싸게 팔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우리 집값도 올라서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인 친구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만난 김 아저씨가 먼저 시작했어요. 작은 콘도 하나를 사서 렌트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로 모기지도 다 나오고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완전 공짜로 돈을 버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은행에 넣어둔 돈이 거의 이자도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훨씬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았어요. 아내한테 이야기해봤더니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냐, 안전하게 살자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어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작은 콘도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버나비에 있는 1베드룸 콘도였는데 60만 달러 정도 했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해서 모기지를 받았어요. 그때 금리가 정말 낮았거든요. 2%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월세는 2,2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었고 모기지 페이먼트가 2,000달러 정도였으니까 매달 200달러씩 남는 셈이었어요. 거기에 집값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처음 6개월 동안은 정말 순조로웠어요. 세입자도 좋은 사람이 들어왔고 월세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값은 계속 올랐죠. 6개월 만에 그 콘도가 70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겨우 6개월 만에 10만 달러를 번 셈이었어요. 하나로 1억 원 넘게 번 거죠. 그때 욕심이 났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더 크게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코키틀람에 있는 타운하우스였어요. 90만 달러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월세는 3천 달러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우리 집과 첫 번째 콘도를 담보로 해서 모기지를 받았어요.
물론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그 타운하우스도 6개월 만에 100만 달러를 넘었어요. 또 10만 달러를 번 셈이었죠. 그때 저는 완전히 부동산 투자에 빠져 있었어요. 매일 부동산 웹사이트를 보면서 매물을 찾아봤고 리얼터와도 자주 연락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저한테 투자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제가 투자 전문가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투자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서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130만 달러 정도 하는 큰 집이었는데 베이스먼트까지 포함해서 월세를 4,5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때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모기지 금액이 너무 커서 월세로는 모기지를 다 커버할 수 없었거든요. 매달 500달러 정도는 제가 추가로 내야 했어요.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몇 개월만 지나면 집값이 더 올라서 그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 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0.25%씩 조금씩 올렸는데 그 다음에는 0.5%, 심지어 0.75%씩 올렸어요. 제가 가진 모기지는 모두 변동금리였거든요. 그때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훨씬 싸서 모두 변동금리로 했었어요. 금리가 오르면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콘도는 월 페이먼트가 2,000달러에서 2,800달러로 늘었고 타운하우스는 3,200달러에서 4,400달러로 늘었어요. 단독주택은 4,200달러에서 5,800달러까지 늘었죠. 월세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계속 늘어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매달 2,000달러 넘게 적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버틸 수 있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고 집값이 금방 다시 오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22년 여름부터는 매주 집값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5만 달러씩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동산 가격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보면 볼수록 답답했어요. 매일매일 손실이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2022년 말쯤 되니까 정말 심각해졌어요. 첫 번째 콘도는 70만 달러에서 55만 달러로 떨어졌고 타운하우스는 10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떨어졌어요. 단독주택은 130만 달러에서 105만 달러로 떨어졌죠. 총 40만 달러 정도 손실이 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매달 나가는 적자였어요. 금리는 계속 올라서 5%를 넘었고 모기지 페이먼트는 더 늘어났어요. 매달 2,500달러씩 적자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아내와 상의해서 집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손실을 보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때는 집을 팔기도 쉽지 않았어요. 매물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모기지 받기가 힘들어진 거죠. 첫 번째 콘도를 팔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결국 50만 달러에 팔았는데 처음 산 가격보다 10만 달러나 낮은 가격이었어요. 거기에 리얼터 수수료나 법무 비용까지 빼니까 실제로는 15만 달러 정도 손실이 났어요. 타운하우스는 더 오래 걸렸어요. 8개월 동안 시장에 내놨는데 팔리지 않았어요. 가격을 계속 내려야 했거든요. 결국 75만 달러에 팔았는데 처음 산 가격보다 15만 달러나 낮았어요. 단독주택이 가장 문제였어요. 1년 넘게 시장에 내놨는데도 팔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거든요. 매달 2,000달러씩 손실이 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국 95만 달러에 팔았는데 처음 산 가격보다 35만 달러나 낮은 가격이었어요. 총 계산해 보니까 부동산 투자로 거의 200만 달러를 잃었어요. 집을 사고 팔면서 생긴 직접적인 손실이 60만 달러 정도, 그동안 매달 나간 적자가 80만 달러 정도, 각종 수수료나 세금이 20만 달러 정도,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200만 달러가 넘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떨어졌고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우리 집은 지킬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도와줘서 모기지 일부를 갚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아이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제 실수 때문에 써야 하는 게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일하고 있는 거예요. 65세의 나이에 말이죠. 처음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나이도 많고 캐나다에서 쓸만한 경력도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생활해야 하니까요. 지금은 한인마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8시간씩 서서 일해야 해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월급은 많지 않아요. 시간당 16달러 정도 받으니까 한 달에 2,500달러 정도 되나요? 그것도 세금 떼고 나면 2,000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아내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한인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서빙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풀타임으로 하기는 힘들어서 파트타임으로만 해요. 그래도 부부가 합쳐서 한 달에 3,500달러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생활비로는 빠듯하지만 그럭저럭 살 수는 있는 정도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요? 그냥 안전하게 살았으면 지금쯤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친구들을 만나기도 민망해요. 그때 저한테 투자 조언을 구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다행히 그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셔서 큰 손실을 보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기가 쑥스러워요. 교회에도 예전처럼 자주 나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저희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살려고 해요. 투자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돈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할 생각이에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생각이에요.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돈을 모아서 정말 은퇴할 때는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해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커요. 부모가 이런 실수를 해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준 게 너무 죄송해요. 앞으로는 아이들한테 절대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특히 저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투자라는 게 항상 수익만 나는 건 아니에요.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투자할 때는 잃어도 괜찮을 돈으로만 하세요.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았어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걸고 투자했다가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거죠. 지금은 매일 일하러 나가면서도 그때 일을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앞으로는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 생각이에요. 비록 65세의 나이에 다시 일터로 나서게 됐지만 건강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일할 수 있는 몸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아내도 많이 힘들어해요. 이 나이에 다시 일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가려고 해요. 그동안 30년 넘게 밴쿠버에서 살면서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이겨내고 살아왔거든요.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안전한 투자만 하시기 바라요.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했다가 이런 큰 손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 25년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56세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온 지 4개월째인데요. 처음엔 정말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기뻤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미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998년에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때 제 나이 29이었고 남편은 31였죠. 남편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H1B 비자를 받아서 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IMF 외환위기 직후라 경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남편 회사도 구조조정으로 분위기가 흉흉했고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니까 미래가 불안했거든요.
미국 가는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딸을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내면 언제 보겠냐고 울면서 말리셨죠. 하지만 저희는 몇 년만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벌써 25년이 됐네요. 처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막막함을 아직도 기억해요. 영어는 대학교 때 배운 게 전부였는데 공항 직원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첫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에 적응하느라 매일 밤늦게 들어왔고 저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죠. 영어로 대화할 사람도 없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한 번은 감기약을 사러 약국에 갔는데 제가 하는 말을 약사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계속 엑스큐즈 미라고 하면서 다시 말해달라고 하니까 결국 포기하고 그냥 나온 적도 있어요. 집에 와서 혼자 울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어요. 한인마트에서 친해진 언니들이 있었고 한국 음식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 회사에서도 한국인 동료들을 만나게 됐고요. 2000년에 첫째 아들 준호를 낳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바빠졌죠. 아이 키우는 것도 미국에서는 한국과 많이 달랐어요. 소아과 예약도 미리 해야 하고 응급실은 정말 비싸서 웬만하면 가면 안 되고. 하지만 동시에 미국 생활의 장점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선 공기가 정말 깨끗했어요. 로스앤젤레스도 스모그가 있다고 하지만 그때 한국에 비하면 훨씬 맑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좋았어요. 집 근처에 공원이 많고 도서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했어요. 2003년에 둘째 딸 수진이도 태어났고 저희는 점점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2005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2010년에 시민권까지 취득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미국 교육 시스템의 좋은 점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한국처럼 성적으로만 줄 세우지 않고 각자의 재능을 키워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준호는 축구를 좋아했는데 학교에서 축구팀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어요. 수진이는 피아노를 좋아했는데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여유로운 생활이었어요. 남편도 한국에 있을 때처럼 야근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주말에는 정말 쉴 수 있었어요. 가족끼리 바비큐를 하거나 비치에 놀러 가거나 하이킹을 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간섭을 안 해서 좋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웃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남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거든요. 운전도 편했어요. 길이 넓고 주차할 곳도 많고. 한국에서는 운전을 무서워했는데 미국에서는 자신 있게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쇼핑도 편했어요. 큰 몰에 가면 필요한 모든 걸 한 번에 살 수 있고 주차도 무료고.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에서 대용량으로 사면 경제적이기도 했고요. 의료 시스템도 나름 괜찮았어요. 물론 보험료는 비쌌지만 보험만 있으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남편이 65세가 되고 나서는 메디케어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었죠.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나이 듦에 대한 부담이 적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소외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60대, 70대도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이 진짜 제 삶의 터전이 됐어요. 아이들도 완전히 미국인이 됐고 저희 부부도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에 완전히 적응했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했지만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도 쉽게 한국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는데 제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입국이 어려웠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그동안 너무 미국 생활에만 집중하느라 부모님을 소홀히 했구나 싶었죠. 어머니 혼자 남으신 게 너무 걱정되기도 했고요. 올해 초에 남편이 은퇴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좀 오래 있어 보자고 했죠. 어머니도 돌봐드리고 그동안 못 본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 생활도 경험해 보자고요. 2월에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특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선 모든 게 너무 빨라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정말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25년간 여유로운 미국 생활에 익숙해진 저로서는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이 너무 발달해서 오히려 불편했어요. 카페에서 커피 하나 주문하려고 해도 앱을 깔아야 하고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서 당황한 적도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한국은 카드나 페이로 결제하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교통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택시비가 특히 비쌌는데 미국에서는 차로 이동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25년 만이라 헷갈리고요. 음식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미국 음식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샐러드나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음식들. 한국 음식은 매 끼니가 좀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25년 전 친구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반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게 느껴져요. 그들은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함께 경험했는데 저는 그 시간 동안 미국에서 살았으니까요. 대화 주제도 달라요.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끼어들기가 어렵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미국 생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신기해하지만 금세 지루해해요. 무엇보다 힘든 건 어머니와의 관계였어요. 물론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돌봐드리고 싶지만 25년간 떨어져 살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미국에서 9시나 10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어머니가 너무 일찍 깨우신다고 생각하고 음식 취향도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매운 김치와 된장찌개를 매일 차려주시는데 저는 25년간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매일 먹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니께 입맛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미영아, 너 완전히 미국 사람 다 됐네라고 하면서요. 농담처럼 하시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좀 상처가 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미국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우리 집이 그리워졌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2층 집인데 마당도 있고 차고도 있고 거기서 25년간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그리웠어요. 준호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있고 수진이는 뉴욕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그리웠어요. 그리고 미국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그리웠어요. 커피숍에서 책 읽으며 느긋하게 시간 보내기, 공원에서 산책하기, 마트에서 천천히 장보기. 한국은 모든 게 너무 빨라서 숨이 차더라고요. 운전도 그리웠어요. 한국에서는 주차할 곳도 없고 길도 복잡하고 운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넓은 주차장이 있고 길도 직선으로 뻗어 있어서 운전이 즐거웠는데요. 날씨도 그리웠어요. 로스앤젤레스는 1년 내내 날씨가 비슷해서 좋거든요. 한국은 여름에 너무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미국 생활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한국의 사계절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의료 시스템도 그리웠어요. 한국의 의료비가 저렴한 건 좋지만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미국에서는 예약 시간에 맞춰 가면 거의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예약을 해도 1~2시간은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그리웠어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언제 미국에서 왔냐, 아이들은 뭘 하냐, 집은 얼마나 크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거든요. 답하기도 애매하고 부담스러워요. 한 달 전쯤에는 정말 미국이 너무 그리워서 남편에게 빨리 돌아가자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25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진짜 고향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으면 미국이 그립고 미국에 있으면 한국이 그리워요.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미국 사람도 아닌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서운해하실 거예요. 이제 겨우 왔는데 벌써 가냐고 하시겠죠.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미국이 더 편해요. 25년간 살아온 곳이니까요. 거기가 제 일상이고 제 루틴이에요.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환경이에요. 그렇다고 한국이 싫은 건 아니에요. 한국도 여전히 제 고향이고 여기서의 추억들도 소중해요. 음식도 맛있고 문화도 친숙하고. 아마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한국이 더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미국 생활이 제 몸에 배어버렸어요. 요즘 깨달은 건 이민이라는 게 단순히 거주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생활습관도 가치관도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어머니와 헤어지는 게 슬프지만 또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처럼 이민을 간 사람들은 평생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건지도 몰라요. 두 나라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완전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제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한국도 소중하고 미국도 소중해요. 다만 지금 제게는 미국이 더 편하고 익숙할 뿐이죠. 한국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민을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고향에 돌아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미국 생활에도 좋은 점이 많지만 잃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한국의 변화를 함께 경험하지 못한 것. 지금은 두 나라를 오가며 사는 게 제 삶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어느 한쪽에 속할 수는 없지만 양쪽 모두에서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이해하고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세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들 가족과 5년을 살다가 며느리와 갈등이 생겨서 혼자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6개월이 됐네요. 처음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들과 헤어지는 것도 서러웠고 아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더 자유롭고 편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엔 밴쿠버 생활이 나쁘지 않았어요. 2019년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부천에서 살기가 너무 적적했거든요. 그때 아들 준호가 캐나다로 이민 온 지 10년 정도 됐었는데 엄마 혼자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저를 모셔갔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들 지안이와 하은이가 그때 5살, 2살이었는데 할머니라고 졸졸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예쁘던지요. 아들도 효자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저를 잘 챙겨줬고 며느리 수진이도 처음엔 저를 많이 배려해줬어요. 수진이는 한국계 캐나다인 2세예요. 부모님이 70년대에 이민 오셔서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죠.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영어가 모국어라 한국말은 조금 어색해요. 그래도 처음엔 저한테 한국말로 대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문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작됐어요. 저는 한국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고 수진이는 캐나다식으로 키우려고 했거든요. 처음엔 작은 차이였는데 점점 커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저는 따뜻한 물을 많이 먹이고 푹 쉬게 하려고 했는데 수진이는 해열제 먹이고 평상시처럼 활동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더러워지면 바로 씻기고 옷도 갈아입히려고 했는데 수진이는 조금 더러운 건 괜찮다고 하면서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어요. 저는 손주들이 한국어를 잘 배웠으면 했는데 집에서는 거의 영어만 써서 아이들이 저랑 대화할 때도 영어를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손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지안이가 학교에서 감기를 옮아와서 열이 좀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하던 대로 파 뿌리 끓인 물을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줬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그걸 보고는 화를 내는 거예요. 미신적인 민간요법 하지 말라고 아이가 더 아플 수 있다고요. 그날 밤 둘이 크게 싸웠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캐나다 방식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50년 넘게 아이 키운 경험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어요. 그때 아들 준호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결국 수진이한테 편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계속 어색했어요. 저는 뭘 해도 눈치가 보이고 수진이는 저한테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정도였어요. 손주들도 엄마 아빠가 할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서 예전처럼 저한테 편하게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50년 지기 친구들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 나누며 살았는데 밴쿠버에서는 정말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인 교회에도 몇 번 나가봤지만 오래 살던 사람들끼리 그룹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에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혼자 계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아프시면 어쩌냐고요. 하지만 제가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더라고요. 수진이는 솔직히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겉으로는 아쉽다고 했지만요. 가장 힘든 건 손주들과 헤어지는 거였어요. 지안이는 할머니가 왜 가야 하냐고 울면서 매달렸고, 하은이는 뭔지 잘 모르면서도 언니가 우니까 같이 울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 한국이 좋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어요. 아, 이게 내 나라구나 싶었거든요. 마포구에 원룸을 얻었는데 월세가 45만 원이에요. 방은 작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하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기 편해요. 무엇보다 김치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 한 달은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5년 동안 손주들 돌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저녁에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고 좋아하는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청소하고 점심때 혼자 막걸리 한잔 하면서 드라마 보고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게 다 눈치 보였어요. 한국 음악 틀면 시끄럽다고 할까봐 작게 틀었고 김치찌개 끓이면 냄새 난다고 할까봐 조심했고 손주들 앞에서 술 마시는 것도 교육에 안 좋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2월쯤에 동네 복지관에 가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려고 갔는데 친절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요리교실, 노래교실, 탁구교실, 미술교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요. 제일 먼저 신청한 게 요리교실이었어요. 사실 요리는 평생 해왔으니까 새로 배울 게 뭐가 있나 싶었는데 가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들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파스타도 만들고 샐러드도 만들고 케이크도 구워봤어요. 같이 수업 듣는 분들도 다 비슷한 나이대라서 금방 친해졌어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서 서로 이야기도 통하고요. 김영자 씨라고 작년에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특히 친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식사해요. 3월부터는 탁구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젊을 때 조금 쳐봤는데 40년 만에 다시 라켓을 잡으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니까 금방 감이 왔어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탁구 좀 친다고 소문날 정도예요. 4월부터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분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일인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혼자 사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분들께 도시락 전해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누면 저도 보람을 느끼고 그분들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다가 5월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화상통화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통화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지안이가 학교에서 할머니에 대한 그림 그리기 숙제가 나왔는데 할머니 얼굴을 제대로 기억 못한다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상통화를 하게 됐는데 아이들 얼굴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안이는 키가 더 큰 것 같고 하은이는 앞니가 빠져서 말하는 게 더 귀여워졌더라고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면서 언제 다시 올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도 보고 싶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좋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할머니한테 너무 서운하게 했던 것 같다고요. 한국에서 평생 살아오신 분한테 갑자기 캐나다 방식에 맞추라고 한 게 잘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사실 저도 너무 고집 부렸던 것 같다고 수진이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었던 거라고 말했어요. 둘 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고요.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해요. 손주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동화책도 읽어주고 한국 전래놀이도 알려줘요. 수진이도 이제는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는 걸 좋아해요. 지난주에는 아들이 전화해서 여름 휴가 때 가족들이 한국에 놀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2주 정도 머물면서 저랑 시간도 보내고 아이들한테 한국 구경도 시켜주고 싶다고요.
저는 정말 기대돼요. 그동안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경복궁도 구경시켜주고 남산타워도 올라가고 롯데월드도 데려가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을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엔 조건이 있어요. 2주 후에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아들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1년에 한 번은 캐나다에 놀러 오라고 하고 아프거나 외로우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71세에 이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줄 몰랐거든요. 복지관 친구들과는 다음 달에 강화도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김영자 씨랑은 요리교실에서 배운 걸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볼까 하는 얘기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작한 게 있어요. 일기쓰기예요. 매일 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는데 하루하루가 참 알차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매일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손주들 생각도 나고 남편 생각도 나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이제는 울지 않아요. 대신 내일 뭘 할지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한테 전화도 걸어보고 때로는 동네 산책도 나가요. 저한테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정하는 것부터가 즐거워요. 복지관에 갈지 시장에 갈지 친구 만날지 집에서 쉴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보면서 살았거든요. 손주들 돌봐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수진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을 한국식으로만 키우려고 했던 게 무리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다면 소통도 더 잘 됐을 텐데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했던 것도 솔직히 인정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평생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적응하려고 하는데 가족들마저 제 방식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꼈으니까요. 지금은 그런 감정들이 많이 정리됐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들었거든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배우냐고 생각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유튜브로 요리 동영상도 보고 네이버에서 날씨도 확인해요. 특히 손주들과 화상통화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예전에는 아들이 전화 걸어줘야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손주들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지안이가 학교에서 그림 그린 걸 사진으로 보내주면 저도 복지관에서 만든 작품을 찍어서 보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같은 건물에 사는 30대 직장인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혼자 사시면서 요리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드려요. 그분도 고마워하시면서 가끔 과일이나 빵 같은 걸 가져다 주세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들도 있고 동네 단골 가게 사장님들과도 인사 나누고요. 혼자 산다고 외로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에는 50년 지기 친구들과 모임도 가졌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못 만났었는데 돌아오니까 다들 반가워하면서 어디 갔었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 다들 각자 사연이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아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서 혼자 살고 있고 어떤 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요.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영자 씨는 70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이제 온라인 쇼핑도 혼자 해요. 이순덕 씨는 68세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박순자 씨는 요가를 시작해서 몸이 한결 좋아졌다고 해요. 저도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달부터는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교실에 등록했어요. 어릴 때 붓글씨를 좀 배웠었는데 다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음이 차분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가을에 설악산 단풍 구경 가기로 했거든요. 1박 2일로 가는데 벌써부터 기대돼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거든요. 항상 손주들 스케줄에 맞춰야 했으니까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좋아하는 차 한 잔 끓여놓고 발코니에 앉아서 바깥 구경하는 시간이요. 마포구 이 동네가 참 정겹더라고요. 아래쪽에 작은 상가들이 있어서 사람들 오가는 모습도 보이고 저녁 때가 되면 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지나가고요. 그런 일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이 동네의 일부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항상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무리 5년을 살아도 그 동네에 속한 것 같지 않았어요. 여름이 되면 손주들이 와요. 그때는 2주 동안 정말 바쁠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줘야 하고 맛있는 것도 해줘야 하고요. 벌써부터 뭘 해줄지 계획 세우고 있어요. 지안이는 이제 한국어를 제법 잘해요. 화상통화할 때 보니까 발음도 좋아졌고 간단한 동화책 정도는 읽을 수 있더라고요. 하은이는 아직 어리지만 한국어 노래는 잘 따라 불러요. 제가 자장가 불러주면 같이 흥얼거려요. 수진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배운 한국 놀이를 집에서 하면 자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상통화할 때 저도 수진이한테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들 준호도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해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때문에 집에서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걸로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남편이 살아 계셨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저는 캐나다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역시 그 세대 남자들은 아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기를 원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주변 사람들도 신기해해요. 특히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남편한테 의존해서 살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보고 용감하다고 하세요. 71세에 혼자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돌아와서 새로 정착했다니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냐고 물어보세요. 솔직히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계속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기보다는 혼자라도 자유롭게 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당장은 지금 이 원룸에서 계속 살 생각이지만 나중에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면 실버타운 같은 곳도 알아봐야겠어요. 그런 곳들 정보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건강 체조도 배우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고 약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 먹어요. 혼자 살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끔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하면 되잖아요. 응급실 전화번호도 휴대폰에 저장해놨고 이웃분들과도 서로 안부 확인하기로 했어요. 복지관에서도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며느리와의 갈등도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캐나다에서 남의 시선 의식하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저는 손주들을 돌봐주는 할머니로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박금순이라는 한 개인으로 살고 싶었던 거죠. 제 나름의 취미도 갖고 제 나름의 친구들도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물론 손주들은 여전히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훨씬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화상통화할 때도 예전보다 더 즐거워요. 억지로 손주들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할머니로서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는 걸 알고 나서 더 편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아이들이 오면 정말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2주 후에는 또 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요즘 복지관 친구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71세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적응하고 있거든요. 물론 젊을 때만큼 체력이 좋지는 않지만 대신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도 알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도 알아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억지로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서로에 대해 더 솔직해졌어요. 그게 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저처럼 가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거든요. 저는 71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매일매일이 제 선택이고 제 책임이고 제 즐거움이에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후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요. 그리고 손주들이 클 때까지는 할머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거고요. 다만 이제는 제 조건에서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해지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억지로 참고 견디면서 보내기보다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선택했고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도 저녁에 복지관 친구들과 치킨 먹으면서 드라마 보기로 했어요. 이런 사소한 약속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해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수다 떨고 맛있는 것 먹는 시간들이요. 이런 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57세 김정수입니다. 아내 은영이와 함께 30년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그 편지를 받던 날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 온 거절 통지서였습니다. 아내와 제가 2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준비했던 이민 신청이 차가운 한 장의 편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57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캐나다 이민을 꿈꾸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30년간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아내 은영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25년을 근무했고요. 두 아이를 키우며 늘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대학 졸업 후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엔 2년만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현지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작은 아들 민호도 형 따라 강 간다고 누나를 따라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저희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와 저 둘만 남은 빈집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특히 아내 은영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가 인생의 전부였던 분인데 갑자기 그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죠. 매일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도 화면 너머로만 손자 손녀를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나 봅니다. 그러던 중 큰딸 수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한국계 캐나다인과요. 결혼식에 참석하러 토론토에 갔을 때 저희는 그곳의 삶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공기, 여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가능성. 딸이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도 여기 오세요. 손자도 곧 태어날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이 저희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이민 설명회에도 참석했어요. 캐나다 이민에는 여러 방법이 있더군요. 경제 이민, 가족 초청, 투자 이민 등등. 저희 나이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녀 초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수진이는 아직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영주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를 초청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이민 컨설팅 회사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는 저희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57세면 아직 젊으신 편이에요. 경력도 충분하시고 자녀분들이 현지에 정착해 있으니 유리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어 시험이었습니다. IELTS라는 시험을 봐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에게는 큰 산이었어요. 저는 회계 업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영어를 접했지만 시험 영어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아내 은영이는 더 힘들어했어요. 교사로 일하면서도 영어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퇴근 후에는 학원에 갔고 주말에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격려하며 버텼어요. 우리 손자 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아슬아슬했지만 합격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다음 단계는 서류 준비였습니다. 이게 정말 복잡하더군요.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검진서, 무범죄 증명서, 재정증명서 등등. 각각의 서류마다 공증을 받아야 했고 번역도 해야 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컨설팅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 전세금을 빼서 마련한 돈이었어요. 만약 이민이 안 되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딸과 아들이 있는 그곳에서 손자, 손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 모두 건강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도 없었고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빠뜨린 것은 없는지 수십 번 확인하고 컨설팅 회사에서도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곧 캐나다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딸에게 전화해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도 너무 기뻐했어요. 벌써 아기 방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 생각해뒀어요. 빨리 오세요. 그 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캐나다 이민성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대부분은 추가 서류 요청이나 진행 상황 알림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편지가 왔습니다. 2022년 3월 15일이었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APPLICATION refused.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불러서 함께 읽었습니다. 거절 사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현지 적응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점,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경제적 기여도가 낮을 것 같다는 점.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진정성 부족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민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아마도 복지 혜택을 노린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자책하는 말들만 반복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2년 동안의 노력이 3천만 원의 비용이 모든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이 전화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 번 거절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신청하면 돼요. 컨설팅 회사에서도 재신청을 권했습니다. 첫 번째 거절 사유를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원어민 과외를 받았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실패할 수 없었거든요. 이민 목적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더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 세밀하게 기술했어요. 딸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재정 증명도 더 확실하게 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통장 잔고를 늘렸습니다. 이 정도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 신청 준비에도 1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2023년 2월 두 번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서야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거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절 통지서는 더 차가웠습니다. 이번에는 나이와 건강을 이유로 들었어요. 57세라는 나이가 캐나다 사회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신청 횟수가 많다는 것도 부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진 거죠. 이번에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딸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딸도 임신 중이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려주기가 너무 미안했어요. 전화를 받은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시민권을 받았으면. 그 말을 듣고 저희도 울었어요. 딸이 자책할 일이 아닌데 우리 때문에 딸까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 사이도 어색해졌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야기할 게 없어졌어요. 함께 꿈꿔왔던 미래가 사라지니까 대화할 주제도 없어진 거죠. 3개월 정도 그렇게 지냈을 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세 번째 도전해 볼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또 거절당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해봐야죠. 포기하면 정말 끝이잖아요. 아내의 그 말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시 도전하겠다는 용기를 내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바닥났거든요. 집 전세금도 빼고 대출도 받고 예금도 모두 썼는데 세 번째 신청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딸 수진이가 자기 적금을 깨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딸도 신혼인데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부모 때문에 고생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세 번째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다른 컨설팅 회사로 갔습니다. 이전 회사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새 컨설턴트는 솔직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를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대신 매니토바 주나 사스카추완주 같은 곳으로요. 지방이라서 이민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1년 반이 걸렸어요. 더 까다로워진 조건들 때문에 준비할 게 더 많았거든요. 특히 건강검진이 문제였습니다. 57세, 58세가 되니까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고 아내는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민 심사에서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었어요. 약을 먹으면서 수치를 관리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나왔어요.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해라. 나이도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부모님들도 걱정하셨어요. 특히 장인 어른께서는 아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은영아, 너희가 왜 그런 고생을 하냐? 한국에서 살면 안 되나? 하지만 저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 같았거든요. 2024년 5월 세 번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했어요. 더 이상은 무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이도 59세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심사 기간이 길어졌어요. 아마도 이전 거절 이력 때문에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3일 최종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거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거절 통지서에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나이로 인한 경제활동 가능성 부족, 반복된 신청으로 인한 진정성 의심, 그리고 현지 적응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마지막 문장이 가장 아팠습니다. 재신청을 권하지 않음. 이제 정말 끝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다시 도전하자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글쎄요. 너무 많은 걸 잃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집은 이미 팔았고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금은 바닥났고 대출만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3년 동안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이민만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들으셨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첫 손자가 태어난 거였어요. 갑자기 서너 달 일찍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아기가 너무 작아서 걱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여기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 저희가 내린 결론은 포기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한 거예요. 59세의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깨달았거든요. 대신 저희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2번씩 캐나다에 가서 몇 달씩 머물기로 한 거예요. 관광 비자로는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거죠. 물론 영주권자가 되는 것과는 다르지만 적어도 손자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캐나다에서 몇 달씩 지내는 정도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3년 동안 이민만 생각하느라 다른 모든 것을 놓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했고 취미생활도 포기했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기로 했어요. 은퇴 후 계획도 새로 세웠습니다. 아내는 퇴직 후 평생교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1년에 2번 캐나다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캐나다 방문은 2025년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손자를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딸이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비록 여기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주 올 수 있잖아요.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3년간의 도전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더 단단해졌고 영어 실력도 늘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배웠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남아요. 만약 10년만 젊었다면, 만약 영어를 더 잘했다면, 만약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나이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아내와 함께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갔을 때 현지 한국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짧은 기간이라도 그곳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손자에게 한국 음식을 해주고 싶거든요. 딸이 어릴 때 좋아했던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것들을요. 그리고 사진 촬영도 배우고 있습니다. 손자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서 나중에 추억으로 남겨주고 싶어요. 어제 딸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손자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말했다면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화면 속의 작은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직 만나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이제 2월 캐나다 방문까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매일매일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비록 그곳에 영원히 정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꿈을 포기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도 끝까지 노력해 봤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3년 동안 이민만 생각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많이 놓쳤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딸이 좋아하는 한국 과자들을 사려고요. 캐나다에 갈 때 가져다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게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자주 오시는 분들인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멀리 가셨나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희가 이민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빴는지 동네 사람들과의 소소한 인사도 놓쳤다는 것을요. 이제는 그런 일상의 소중함도 다시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동네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가끔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고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너무 큰 꿈만 쫓다가 놓쳤던 거죠. 캐나다 이민은 실패했지만 저희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졌어요. 지난주에 아들 민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2월에 오시면 제가 토론토 구경시켜 드릴게요. 멋진 곳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저희를 초대하고 안내해 주겠다고 하니 마치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에요. 예전에는 그곳에 정착해서 매일 보고 싶다는 욕심이 컸는데 이제는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실제로 생각해보니 1년에 6개월씩 그곳에서 지낸다면 거의 반년은 가족과 함께하는 셈이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6개월, 캐나다에서 6개월. 두 나라를 오가며 사는 인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상상을 하며 지냅니다. 한국에서는 여유롭게 취미생활을 하고 캐나다에서는 손자 손녀와 추억을 만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이고 행복한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에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은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삶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먼 곳의 꿈만 쫓다가 지금 여기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의 사랑은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니까요. 2월 캐나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자를 처음 만나는 감동, 그곳에서의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이민은 실패했지만 저희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더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런 저희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꿀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그것이 저희가 3년간의 도전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이민자입니다. 아니, 이제는 이민자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보여요. 그 비행기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제가 탔던 마지막 비행기가 생각나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오는 편도 항공편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설명드릴게요.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특히 미국에서 오래 사신 60대, 70대 동포 어르신들께서 말이에요. 제발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954년생이니까 올해로 70세입니다. 198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때 제 나이가 29세였으니까 미국에서 40년을 산 거죠. 젊은 시절부터 중년, 노년까지 모든 것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계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보잉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고 2019년에 65세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큰아들은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둘째 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셜 시큐리티로 월 2,200달러 정도 받았어요. 401k와 개인 저축을 합쳐서 약 80만 달러 정도의 자산이 있었고 시애틀 근교에 있던 집은 코로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130만 달러 정도로 평가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메디케어도 있었고 보충보험까지 들어서 의료비 걱정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외로움이 심해졌어요.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에 쫓겨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고 특히 손주들과는 더욱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한국어를 전혀 못해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영어로 대화는 하지만 뭔가 깊은 이야기는 나누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2022년 말쯤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걸 딸이 설치해줘서 동창회 모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동창들이 올리는 사진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다들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행복해 보였어요. 등산도 함께 다니고 아프면 서로 문안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파도 혼자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65세 이상은 복수국적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미국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은 정확하지 않았어요.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건 맞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무엇보다 한국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늦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초에 아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국적 절차가 복잡하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미국에서의 외로운 노년보다는 고국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한국 영사관에 예약을 잡아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기 시간이 몇 달씩 걸렸어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정말 포기할 것인지 여러 번 확인했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 최종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수수료도 2,350달러나 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제가 자산이 200만 달러가 넘어서 국적 포기세도 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날 모든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요. 다행히 75만 달러까지는 면제였지만 그래도 약 3만 달러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다. 전체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집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제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받아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녀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2023년 9월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40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인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달짜리 원룸을 얻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전한 돈이 한국 돈으로 약 15억 원 정도 됐거든요.
집값이 비싸긴 했지만 전세로라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을 하려고 구청에 갔는데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았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들도 모두 한국어로 번역해야 했고 아포스티유라는 인증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도 문제였어요. 외국인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병원에 가면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5만 원이나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거의 공짜였는데 말이죠. 집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이 외국에서 온 노인을 별로 반기지 않았어요. 신용도 평가도 없고 소득을 증명할 서류도 없으니까 집주인들이 꺼려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투룸을 겨우 구했어요. 강서구 쪽이었는데 교통은 편리했지만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식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인마트에서 장을 봐도 한 달에 300달러 정도면 충분했는데 한국에서는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어요. 특히 외식비가 비쌌습니다. 교통비도 부담이었어요.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해서 신청했더니 서류가 또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계단이 생각보다 많아서 무릎이 아픈 제게는 힘들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었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은 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동창들은 그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잘 살았으면서 왜 돌아왔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생겼어요. 12월에 감기가 독감으로 발전해서 입원을 해야 했는데 건강보험이 없어서 일주일 입원비로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거의 공짜였는데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게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었다면 이런 돈 걱정은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3월이 되어서야 겨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6개월 거주 조건을 충족했거든요. 하지만 보험료가 한 달에 13만 원이나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보험료가 월 174달러 정도였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진료받는 것은 확실히 한국이 편했습니다. 예약 없이도 병원에 갈 수 있었고 대기 시간도 미국보다 훨씬 짧았어요. 언어 소통도 물론 편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세 100만 원, 생활비 50만 원, 건강보험료 13만 원, 각종 공과금 15만 원, 이것저것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집이 있었으니까 모기지가 없었고 소셜 시큐리티와 연금으로 월 2,800달러 정도 받았으니까 한국 돈으로 350만 원 정도였어요. 생활비는 월 2,000달러 정도면 충분했으니까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입이 없었어요. 가져온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0세에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연금도 받을 수 없었어요.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받을 수 없게 됐거든요. 이게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복수국적을 선택했다면 미국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2024년 여름쯤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졌습니다. 가져온 돈도 벌써 2억 원 가까이 썼거든요.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전세로라도 옮기기 어려웠어요. 그때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볼까 생각했지만 체면상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집부려서 한국에 온 거니까요. 친구들을 사귀려고 경로당도 가보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역시 쉽지 않았어요. 다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싸이들이라서 저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말투나 생활 방식에서 차이가 났어요. 저는 40년 동안 미국식으로 살았다 보니까 한국의 인간관계나 예의에 어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 차이가 조금 나면 존댓말을 써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했어요.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40년 동안 미국 음식에 익숙해져서 한국 음식이 자꾸 짰어요. 특히 김치나 젓갈류는 위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서양 음식을 사 먹기에는 너무 비쌌고요. 겨울이 되니까 더 힘들었어요. 난방비가 엄청 나왔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집이 워낙 단열이 잘 돼 있어서 겨울에도 난방비가 $100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어려웠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점점 연락을 덜 하게 됐습니다. 특히 손주들과는 더욱 멀어졌어요. 가끔 화상통화를 해도 영어로 대화해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영어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멀리 있다는 생각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자녀들이 와서 함께 보냈는데 한국에서는 혼자 보내야 했거든요. 동창들도 각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고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왜 자녀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가 되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3억 원 가까이 썼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5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미국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민권을 포기했으니까 관광 비자로밖에 갈 수 없었거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후회되는 결정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강서구 원룸이에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입니다. 생활비도 최대한 줄였어요.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습니다. 옷도 안 사고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구입해요. 그래도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는 들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7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모르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가끔 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연락이 와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는데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많이 외롭습니다. 미국에서도 외로웠지만 그때와는 차원이 달라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혼자서도 생활하기 괜찮았는데 한국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가도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환자 혼자 와도 다 처리해 주는데 말이죠. 은행 업무도 복잡해서 젊은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도 어려워요. 한국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처리되는데 저는 아직도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거든요. 미국에서는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앱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어요. 특히 배달 음식 주문이나 병원 예약 같은 것들이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기도 민망하고요. 그래도 좋은 점도 있어요. 의료 서비스는 확실히 한국이 편합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고 검사 결과도 빨리 나와요. 미국에서는 예약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복잡했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운전 안 해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운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운전하기 어려운데 지하철과 버스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음식도 입맛에 맞는 건 많아요. 짠 음식은 피하고 담백한 한식 위주로 먹으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 사 먹기 어려웠는데 한국에서는 집 앞 슈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날씨도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습니다. 미국 서부는 날씨가 단조로웠는데 한국은 계절마다 다른 느낌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후회가 더 큽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수국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살았을 텐데 성급한 결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큰 손실이었습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를 계속 받을 수 있었다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텐데 그걸 포기한 게 정말 아까워요. 앞으로 기대 수명을 15년이라고 하면 총 5억 원 이상의 손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진 게 아쉬워요. 미국에 있었다면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항공료도 비싸고 나이가 들어서 장거리 여행이 힘들어지니까요. 손주들과의 관계는 더욱 아쉬워요. 아이들이 크는 걸 지켜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화상통화로만 가끔 보는 정도예요. 할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수국적이 가능하니까 절대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복수국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제대로 진행하세요. 그래야 미국 연금도 계속 받고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요. 복수국적 절차는 대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한국에 와서 거소 등록을 하고 국적 상실 신고와 국적 회복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돼요.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처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신 후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한국 생활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6개월 정도 살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얻었는데 실제로는 많이 달랐거든요. 단기 체류로 한국 생활을 경험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후회가 덜할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한국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서울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생활비, 의료비, 각종 공과금을 합치면 그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미국에 있다면 한국에 영구히 오시는 것보다는 오가면서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어요. 건강 문제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진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한국어가 편하시다면 한국이 좋지만 복잡한 의료 절차는 미국이 더 체계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4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 쌓아온 인맥들도 소중한 자산인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는 게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경로당에도 나가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적응하려고 해요. 가끔 우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려고 해요. 자녀들과는 화상통화로라도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 자라는 모습도 지켜보려고 해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고향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도 흥미롭고 젊은 시절 추억의 장소들을 다시 가보는 것도 좋아요. 서울 시내가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면 신기해요. 요즘은 주로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요. 책도 읽고 신문도 보면서 하루를 보내죠. 미국에서는 한국 뉴스를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산책도 자주 해요. 한강 공원이나 근처 산에 가서 걷다 보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미국에서는 차로만 다녔는데 걸어서 다니니까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옛날 살던 동네도 가봐요. 어릴 때 살던 집은 이미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됐지만 그 근처를 걸으면서 추억을 떠올려 봐요. 그럴 때는 한국에 온 게 잘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경제적인 걱정은 계속 있어요. 가져온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특히 손주들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할아버지까지 도와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70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나 주차 관리 같은 일이라도 해볼까 해요.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도움이 될 테니까요. 건강도 더 신경 써야겠어요. 지금까지는 큰 병 없이 지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이미 한 선택이니까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시민권 포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복수국적이 복잡해 보여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변호사나 행정사 비용이 들더라도 그게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국 생활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경험해 보세요. 1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적응 정도를 파악해 보세요.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세요. 저는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가족의 의견을 더 들었어야 했어요. 특히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경제적인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한국에서 얼마나 들지, 수입원은 어떻게 들지, 의료비는 어느 정도 들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미리 만들어 보세요. 동창회나 종교 모임,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인맥을 쌓아놓으면 도움이 돼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어느 나라에 살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70세가 됐지만 앞으로도 10년, 15년은 더 살아야 해요. 그 시간을 후회하면서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일수록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상의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혼자 사는 노년은 정말 외로워요. 돈이 있어도 외로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답답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길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